술의 거자 또는 술의 차자예요. 또는 술의 차. 음이 두 개예요. 음이 두 개인데요. 왜 음이 두 개냐면요. 어느 사이가 복잡하다면 어느 생활도 복잡해진단 말이요. 복잡해지면 그걸 갖다가 표현할 방법도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음도 다양화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어느 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글자가요. 동자가 이음, 다른 음으로도 익히게 된 현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술의 거자, 술의 차자가 바로 이 동자 이음에 의해서 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을 두 개 지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거로 쓰이고 어떨 때는 차로 쓰이냐면요. 거로 쓰이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있죠. 사람이라든지 동물 있죠. 소나 말 등이 끄는 거, 무동력의 수레의 형태는 인력거라든지, 사람이 끌다니요? 인력거라든지 또는 자전거, 사람이 발의 힘으로 움직이니까요. 자전거, 그럴 때는 거로 익히고요. 동력을 이용하는, 동력기관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수레는 바로 차자를 써요. 일반적으로요. 자동차, 소방차, 기관차, 할 때는 차로 익힌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무동력의 수레는 거로 익히고, 동력기관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수레는 차를 쓴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자, 수레 거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요. 수레를 나타내는 글자가 다양한데요. 이 옛날의 글자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수레를 갖다가 그 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한번 그래서 표현을 한다고 치면요. 일반적으로 수레에서 이제 빼놓지 않고 다 표현한다면, 요건 뭐냐면 이거 바퀴예요. 바퀴 양쪽. 수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굴러가야 되니까, 일단 굴러가야 되니까 바퀴겠죠. 바퀴. 바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바퀴 양쪽 바퀴.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기 위해서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동시에 앞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안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겉에다가, 옛날엔 길이 좋지가 않았으니까요. 돌길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퀴가 잘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빗장이에요. 빗장. 빗장이에요. 이거 빗장. 이건 축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싣기 위한 교자 부분이에요. 교자 부분. 요건 바퀴고요. 요건 뭐냐, 소나 말에 매달고 앞으로 끌고 갈 때 쓰이는 바퀴, 수레의 채예요. 채. 그 다음에 이 말에다 씌우는 멍의 부분이에요. 멍에. 이 부분들은 바로 수레를 나타낸 형태, 옛날의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도 빠짐없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 형태를 보면 바로 빗장과 바퀴와 교자 부분과 축과 수레채 부분과 멍의 부분 해가지고 나타내는데요. 이게 지금 수레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간략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채 부분하고 이 멍의 부분이 생략된 형태. 생략이 돼요. 그런 형태에서 다시 조금 더 간략화되는데, 이 발장 부분과 바퀴 부분, 그 부분, 바퀴가 수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퀴를 중심으로 이 나머지 부분 생략이 되면서 다시 빗장 하나를 더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혹자는 요걸 바퀴로 보고 요걸 교자 부분으로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수레 차자예요. 그런데 또 수레 차자를 지금 보는데, 앞에서 우리가 군사군자를 배울 때 수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수레가 원래 쓰이면 전차로서의 쓰임이라고 일단 얘기했죠. 전쟁터에서 쓰이며. 그래서 수레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 나라의 크기가 정해졌는데, 만승지국 하면 천자의 나라, 천승지국 하면은 제후의 나라 했는데, 그때 1승이 바로 4마리 끄는 하나의 수레를 갖다가 승이라고 하거든요. 8승자요. 이렇게 써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레가 전쟁터에 전차로서의 쓰임이 있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글자가 뭐냐면요. 무리배자가 있었어요. 무리배자. 100대의 수레를 갖다가 한 무리로 편제를 지어놨을 때 모양을 보고 무리배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수레가 전차로 쓰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장기요. 장기. 항우, 초평 항우하고 한 고조 유방이 패권 다툼을 하는 걸 갖다가 놀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장기단이요. 그 장기에 보면은 차가 있잖아요. 차. 차. 코끼리 상자. 코끼리도 전쟁터에서 쓰였다는 걸 알았어요. 코끼리 상자도 포. 대포포자를 갖다 간략하게 한 거예요. 그냥 쌀포자만 올라서 말에다가 그려놨지만 병과 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초평하고 한고조가 서로 다툼을 그 놀이로 만들어 놓은 장기에서도 이 차가 쓰이거든요. 바로 전차로서의 쓰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수레차자는 뭐 장기 같은데 그런 데서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 중에 남아수독 오거서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는다고 해야 될 때 남아수독 오거서의 거자라든지, 또는 이게 바퀴를 이용한 어떤 기구하고 관련되기도 해요. 풍차. 수레처럼 땅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지만 풍차 같은 거, 수차. 물을 갖다가 끄집어 올리는 거, 뺑뺑뺑 돌려가지고. 수차. 또는 물레질을 때 쓰이는 방추차. 전부 다 이 차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퀴를 이용한 그런 기구에도 이 수레 거자가 들어가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수레 거자가 쓰여지는 글자는 말은 그런 것이 있고요. 의미 역할하는 글자 한 글자를 살펴보면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의미 역할하는 글자. 뜻에도 영향을 물론 미치지만, 거가 고가 되면서 요 형태가 달라붙는데, 요 형태는 기둥이 하나 있는 집이죠. 완전치 못한 집. 집엄이라는 거죠, 이게. 이것도 부수자예요. 집엄이라는 게. 완전치 뒷간 측자라든지, 측간을 의잖아요. 또는 부엌 주자라든지 주방을 때 쓰는, 뭐 이런 걸 때,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보다는 덜 완전한 집이죠. 이건 수레와 같은 것을 집어넣는 곳간이요, 곳간. 곳집 곳자예요. 창고 할 때 쓰는 곳자예요. 또는 이제 문고, 서고, 뭐 책 같은 거 들어오는 서고, 냉장고, 뭐 그럴 때도 쓰이고요.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 역할은 그 한강에 집을 지어놓고 얼음을 집어넣었던 동민고, 서빙고 할 때 쓰는 곳자도 바로 요 곳자를 갖다 쓰고 있죠. 자, 수레 거자, 수레 차자와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가 장인공자예요. 장인공자를 배우기 전에 조금 지우고, 장인공자는 앞공간인가요? 앞공간인가 강강자 배울 때 이미 설명을 간단히 했네요. 뭐 간단히 했다고 치더라도 뭐 특별하게 더 덧붙일 것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인이란 사람은 한 가지 물건을 갖다가 오랜 기간에서 걸쳐서 만들다 보니까 솜씨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은 그 글자에서 우러날 수 있을 때 장인이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을 나타내는 글자는 장인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 관련돼서 글자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옛날의 차형을 보면은 이렇게 목재나 석재 같은데 뾰족한 도구요. 뾰족한 도구인데, 이게 도구를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수중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곡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악기로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하여튼간 곡자,
수증기 또는 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장인들이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런 뾰족한 도구가 목재가 뜨나 석재에 있다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장인공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홍공상 할 때 쓰는 공자가 바로 이 글자를 쓴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이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 가운데 한 글자 더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공부 10년 공부 도로나면 아비타불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가 바로 이 장인공자를 써요. 이 글자는 일공자라든지 그런 글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장인공자를 써요. 공부란 건 뭐냐면요,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요. 기술을 배우는 걸 바로 공부예요. 오늘날이야 물건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어감이 조금 안 살지만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물건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바로 공부였다는 것을 장인공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인공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대세계에서요 써본다면 공자로 쓰여진 글자가 바로 일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칠공자가 있었고, 또 무슨 자가 있었죠? 다칠공자가 있었고, 두려울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묶을공자가 있었고, 아이고, 빨리 쓰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빌공자가 있었고, 공제하다, 세금을 공제한다는 뜻을 쓸 때 쓰이는 당길공자가 있었어요. 당길공자는 앞에서 안 했었죠, 한번. 그 다음에 공자가 이렇게 육다리를 달라붙으면은 공음이에요. 강음으로 익히는데, 빈속강자, 강장동물을 때 쓰는 강자라고 했어요. 구강을 때 쓰는 강자예요. 또는 물이름강, 강강자일. 그 다음에 공이 항으로도 익힌 글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항이 아니고 홍부터 써볼까요? 홍이 있었다고 했는데, 강강자에다가 쇠도자가 달라붙어서 쓰이면은 큰 기러기 홍자가 있었고, 또 붉은 홍자가 있었고, 또 홍자 중에 또 무슨 홍자가 있었나요? 무너질 홍자가 있었고, 내홍을 겪는다 할 때 무너질 홍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지개 홍자가 있었어요. 무지개 홍자가 있었고, 또 공이 홍이 됐으면 강이 항이 되기도 하는데, 항으로 쓰여진 글자로서는 머리 혈자가 달라붙어 있는 목항자가 있고, 육다리 달라붙어 가지고 인체 관련된 똥구멍 항자가, 항문을 뜰 수 있는 항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군부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어항, 부항을 뜬다 할 때 쓰는 항아리 항자가 있었어요. 요런 데에서 의미 역할로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장인공자예요. 장인공자를 배우는 짐에 그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 공강, 홍항으로 익힌데, 그런 글자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만한 글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제가 다 써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공자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 글자를 보니까 이 빌공자가 그 다음 글자네요. 요 글자요. 요 글자가 그 다음 글자인데, 그 글자를 마저 그냥 이 공간에서 설명 그대로 드릴게요. 요 글자는 바로 요 글자와 요 두 글자가 합쳐졌어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장인공자에 의해서 뜻이 음이 공이 되면서 요게 구멍혈이라는 글자예요. 이것도 부수자예요. 구멍혈이라는 글자인데, 옛날의 사용을 보면요, 이렇게 구멍이 뭔가 굴 같은 형상이 있고 그 굴이 속이 파헤쳐진 형상을 갖다가 표현의 형태가 바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형화 됐어요. 구멍혈자. 혈거 생활, 옛날 사람들은 동굴에서 생활했잖아요. 혈거 생활, 동물 생활을 혈거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혈거 생활이라든지, 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분립호열, 부득호자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못하면 호랑이를 갖다가 잡지 못한다. 호랑이 새끼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분립호열, 부득호자, 할 때 쓰이는, 혈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구멍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이 텅 비어있다고 해서 빌공자고요. 비어있는 것 중에 최고 크게 비어있는 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뜻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공 후기도 해요. 하늘공 후기도 하는데, 이게 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는 이제 공술의 공수거 그런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해서 공술의 공수거 뭐, 또는 적수공권. 적지를 향해서 적수공권. 불굴적자에다가 손수자에다가 빌공자에다가 주먹권자 써요. 주먹권자 써서 이 불굴적자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도 관련이 있어요. 적나라하다 할 때 이 글자 쓰잖아요. 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빈손에 빈주먹이다 할 때 적수공권할 때 공자도 바로 이 글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 때문에 부질없다, 헛되다는 뜻도 관련이 있는데요. 공연불, 공연불, 헛된 연불이다. 이게 부질없는 연불, 이거죠. 공리공론, 뭐 할 때 쓰는 공자예요. 예. 쓸데, 뭐 어떤 선거 정치인들 뽑기 위한 선거 같은 거 할 때 공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원래 공적인 말, 공언, 이런 말도 있지만요. 공약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 말을 갖다가 공언이라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이죠. 이제. 부질없는 말. 헛된 말이 되었겠죠. 그때 공언도 바로 이 공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하늘로 쓰이는 말에는 뭐 공군 또는 공수하다. 하늘로 공수하는 거예요. 공수하다. 또 낙하산 부대를 공정부대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공자가 바로 전부 다 하늘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빌공자, 하늘공자와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지워볼게요. 자, 이 글자는 사람의 인체의 한 부분과 관련된 글자죠. 입의 큰 특징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의 특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 하나는 말하는 것. 입의 특징은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 말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입구자는요, 입모양에서 그대로 나온 글자예요. 입모양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입을 갖다가. 입을,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벌어진 형태로 표현하면 입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입이 벌어진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문학기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입구자요. 일반적으로 많이 뭐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요 입구자가 쓰여지는 말은 있죠. 이거 뭐 우리가 입과 관련돼서 뭐 일구이연 그러면 한 입에 두 말 한다고 해서 쓸 때 일구이연은 입의 뜻으로 쓰이지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한다는 뜻도 이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한다는 뜻으로 쓰인 말로는 뭐 구변이 좋다, 구술 시험할 때 그 글자가 말한다는 뜻이고요. 또는 구밀복검 할 때 글자가 바로 말한다는 뜻으로 써요. 말하는 것은 뿔밀자, 뿔처럼 달콤한데 뱃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다고 해서 구밀복검. 뭐 그때 글자가 바로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입이라는 게 숨이 들락날락하고 음식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뭔가 들락날락 하는 입구에도 이 글자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요. 출입구.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출입구. 또는 분화구. 또는 배가 들락날락한 포구.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입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입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 인구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인구 할 때 글자가 바로 이 글자를 갖다 쓰잖아요. 식구. 사람의 뜻으로. 호구수 조사할 때, 뭐 호구 할 때 글자도 바로 이 글자를 갖다 쓰는데 그때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글자가 쓰여지는 것은 뭐 입의 뜻도 있고 또 말한다는 뜻도 있고 뭔가 들락날락하는 어기 부분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또 뭐가 있죠? 네, 그런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 글자와 관련된 설명은 간단 하나만 끝까지 설명을 드린대요. 그럼 곁들여서 설명을 하나 더 한다면요. 이 글자가 쓰여지는 이 글자 형태가 쓰여지는 글자로 보여지지만은 이 글자가 전혀 상관없는 글자.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요거 이 글자가 세 개 쓰여졌다고 해서 입구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요 글자는 물건품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물건품이라는 글자는 물건 중에 있죠. 그릇의 형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제기용품을 갖다가 네모나게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로 보기 때문에 입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돌석자에 입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복은 상관없잖아요. 바로 모양만 입구자의 형태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입구자와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